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면서 제 얘기 같기도 하고 앞으로 결혼 선택할 여성분들에게도 작게나마 조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사연도 보내봅니다. 주변에서 심심찮게 결혼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지인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직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파혼한 적이 있어서입니다. 파혼이든 이혼이든 양쪽 모두에게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결혼하는데 조건이 중요한 세상이라지만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문제도 있긴 했고요. 결혼하면 이혼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혼했습니다. 저희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커플이었고 교제는 2년 정도입니다.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결혼 날짜부터 잡았어요.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와 남자친구를 보자면 저는 1등 신부감이었고 그 사람은 꼴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신랑감입니다. 저는 집이 잘 살아요. 어릴 때부터 부유했고 부모님이 사업하시고요. 시댁 집안은 그냥 집 한 채와 고즈식한 예비 부모님이 계셨고 그 사람이 이남 일녀 중 막내, 특이사항이나 내세울 건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중소기업 근무하면서 연봉 5천 정도였고요. 저는 피아노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보다 수입은 훨씬 많아요. 그냥 객관적인 조건으로 따졌을 때 제가 더 나은 상황이었지만 그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랬다면 그 사람과 결혼 날짜까지 잡고 인생을 함께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왜 연애하면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자꾸 보게 되는 건지 참 이상한 일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의견이 안 맞았던 건 경제권 문제였습니다. 보통은 둘 다 버는 돈을 오픈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견이 없을 줄 알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수입이 더 많으니까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둘 다 대출 없으니까 같이 모으면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돈 관리를 네가 하다니? 내 월급을 왜 오픈해야 하는데? 많이 버는 사람이 돈 관리하겠다는 법이 어딨냐? 생활비는 딱 100만 원 줄게. 각자 관리하는 거로 하자.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해?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모른다는 것도 솔직히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생활비 100만 원이라니. 나머지 돈은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네? 각자 100만 원 내서 그 돈으로 생활비 쓰고 알아서 딴 주머니 찾아? 뭐 이런 거야. 내가 너 돈 쓰는 걸 봐서 아는데 너처럼 관리하면 돈 못 모아. 너 은근히 사치스러운 면이 있는 거 몰라? 하나를 사주면 두 개를 바라고 은근히 명품도 좋아하고 옷도 한 달에 몇 번은 사 입잖아. 내가 사치스럽다는 말은 처음 들어. 명품 가방 한두 개 있는 게 사치야? 옷은 계절별로 한 벌만 있어야 하는 거니. 나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라 외모 신경 써야 하는 건 당연해. 이상한 걸로 트집 잡지 마. 결국 서로 치사한 얘기까지 오가며 싸운 끝에 제가 하는 걸로 결론은 났지만 이미 감정이 상해버렸었죠. 어쨌든 그 일은 결혼 계획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서로 원하는 거 얘기하면서 부딪힌 거라 일단 그렇게 넘어가긴 했습니다. 신혼집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사람이 해올 수 있는 돈이 대략 1억 정도였어요. 그것도 영혼까지 최대한 끌어모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서 자식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못 해주시지만 전세 얻을 돈 1억은 보태주신다 했고 그렇게 해서 남자 돈 2억, 제 돈 1억 해서 전셋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제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서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들으신 아빠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은주야,
아빠 전세로 온 아파트로 들어가는 건 어떻겠니? 전세금 요즘 비싸서 둘이 여윳돈도 없을 거 아니냐? 아빠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 근데 거기 세입자 보증금 빼주려면 3억 넘지 않아요. 그 사람 가진 돈 딸랑 2억인데 제 돈까지 못하면 결혼 준비할 여유자가 없어요. 아빠가 그냥 2억 전세로 줄 테니 그 돈만 주고 들어와 살아. 2년만 살다가 너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때 세입자 받으면 2억은 돌려주마. 잔금 치를 때 모자란 돈은 아빠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세입자 내보내야 하니 남자친구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나중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를 때 빼주신다고 하셨고 그 아파트는 5억대 분양가였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제가 더 돈을 보태는 셈이긴 했습니다. 당장은 전세를 살겠지만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얘기했더니 당연히 남자친구도 고마워했고 그것 때문인지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잘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여유롭게 자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큰돈을 턱턱 보태줄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은근히 집안 사정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숨길 것도 없어서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해줬죠. 장인어른 사업이 꽤 잘 되시는가 봐. 혹시 너 물려줄 생각은 없으시다? 너도 피아노 학원 애들 상대하느라 힘든데 차라리 장인어른한테 일 배워서 사업하는 게 낫지 않아? 나는 아빠 사업 관심 없어. 내 학원 하나도 버거운데 아빠 일을 어찌 배워? 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업을 이어서 한다잖아. 그래야 값보다는 건데 네가 뭘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회사 관두고 장인어른 일 배워볼까? 혹시 알아? 내가 장인어른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더 잘 벌지도 모르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냥 월급날 월급 받고 사는 게 세상 소패란 줄이나 알아. 친정아빠가 하는 사업을 자기가 배우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일침을 놓긴 했습니다. 저도 작은 학원이긴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사업한다 그러면 큰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저절로 굴러오는 돈은 없어요. 사업으로 얻는 수익과 내 뼈를 갈아 넣는 노력은 비례하거든요. 월급쟁이보다 소모가 많은 일이에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조달청통에 입찰하시고 관공서 발주도 매년 꾸준히 하십니다. 직원은 20명 정도로 규모는 작아도 3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하세요. 물론 가족들이 아빠 일을 도우면 좋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저나 제 동생은 예체능을 전공해서 아빠 일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가 아빠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일을 배워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저랑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나중에 저 일 좀 가르쳐 주세요. 월급쟁이 비전 없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사업 돌아가는 거야. 저 한 달이면 다 배웁니다. 직장생활 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기본기도 없이 남이 다 이뤄놓은 거 거저 얻으려고 하면 쓰나? 자네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네. 근데 내 밑에서 일 배우려면 적어도 말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다 배워야 할 거야. 네? 말단 직원이 하는 일부터 굳이 배워야 하나요? 그냥 장인어른 하시는 일 바로 해도 저 잘할 자신 있는데요? 이 사람아, 사업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니야. 나는 당장은 자네를 내 밑에서 일 시킬 생각 없어.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사회생활부터 잘 배워. 어쨌든 언젠가는 내가 이룬 거 다 자식들한테 주고 갈 테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부터 하고 둘이 알콩달콩 즐기고 살 생각부터 하게. 아빠가 단호히 말씀하시는 통에 더 조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가족들이 조금 쿨한 편이라
아들 같은 사위 바라지는 않으셨고 남의 집 가서 딸 같은 며느리 하기 바라지 않으신 분이었음에도 잘하는 예비 사위 싫다는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싹싹하게 구는 거 그래도 예뻐하셨어요. 그 이후 상견례를 했는데 예비 시댁 쪽에서도 집 문제를 해결해 준 걸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를 잡고 결혼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와 자꾸만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전세 입주는 세입자 사정상 결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때 시간이 5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세입자 전세 보증금 자기 돈 2억을 전부 넣는 게 싫다는 말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내 돈 전부 세입자 빼주는 건 무리일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여윳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다른 결혼 비용 못할 테니까 네 돈이랑 반반해서 세입자 내보내자. 그래. 자기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대신 그냥 받은 아파트 들어갈 때 살림 좋은 걸로 마련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 예물 예단도 간단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아서 아파트 잔금 치를 때 쓸 돈이라 생각하니 그리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신혼집 살림이며 나머지는 결혼 비용은 남자친구가 되는 걸로 했고요. 예물 예단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자고 합의했고요. 저는 반지 하나 정도는 다이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캐럿까지는 아니었고 7부로 하고 귀걸이 목걸이는 큐빅 세트로 해달라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평생 남는 건데 다이아 반지 하나는 받고 싶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자기도 받고 싶은 예물시계 골라놔. 그 정도는 서로 하자. 다이아. 그럼 비싼 반지 끼고 다닐 것도 아니면서 뭐가 필요해? 시계도 나는 비싼 건 필요 없어. 일단 우리 어머니께 말씀은 드려놓을게. 그런데 얼마 후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길래 갔더니 대뜸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참 뜻밖이었습니다. 예. 네가 다이아 한 세트는 받고 싶다고 그랬다며? 근데 내가 우리 영준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이다. 네 친정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지만 공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가지고 있는 집 너희들 공짜로 살게 해주셨어도 되는 거 아니냐. 간소하게 하자길래 나도 부담 안 갖고 있었는데 다이아를 달라니까 내가 좀 놀랐다. 네가 한 말 맞아. 우리 영진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다는데 너 꼭 받아야겠어. 남자친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한 건지 몰라도 어머니 말씀하시는 건 우리 아빠 집이지만 공짜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 제가 해오는 것도 없이 많이 바란다는 식의 뉘앙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캐럿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치부 반지 하나 하고 나머지는 큐빅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요즘 여자가 집값 안 보태도 다이아는 해준다고 하잖아요. 정 불편하시면 저 할 거 다 할 테니까 받을 거 다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래? 요즘 그럼 남자들은 뭘 받는 주제니? 저도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겠다 말씀드리니 어머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물으시길래 대답해 드렸습니다. 남자는 보통 시계 정장 반지 이렇게 해요. 경우에 따라 줄이기도 하지만요. 시계는 그럼 어느 브랜드 얼마짜리를 많이 하니? 글쎄요. 잘은 모르는데 보통 200~300만 원 선에서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까요. 혹시 더 원하는 거 있으시면 오빠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러마. 일단 네 말대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낫겠다 싶네. 어머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왔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 집에서는 전세금 보태는 걸 무슨 대단한 돈 보태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돈 제가 산 집 가격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기분은 나빴지만 일단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기로 얘기했으니까 남자친구 쪽을 좀 지켜보자 싶었습니다. 거기서도 기분이 나쁜 게 우리 아빠는 우리 결혼하는 거 좋아하시면서 나중에 아빠 재산 다 물려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벌써부터 줄 거 안 줄 거 따지고 든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 연애 때부터 그 인간이 돈 계산을 밟고 딴돌이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는 돈이나 가정 환경에 비하면 사치를 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와 장소에 갖춰 입을 수 있는 옷이나 가방은 중요하다 생각해서 계절별로 옷은 한두 벌씩 좋은 걸로 장만하지만 명품 같은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서운한 게 생기니까 예전에 저랑 만나면 싼 것만 먹으려고 하고 좋은 곳 구경 가서도 돈 아끼는 모습이 떠올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예비시모 만나고 와서 남자친구와 상의를 하려고 주말에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네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고 했다며? 나도 그럼 예물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할게. 이러길래 그래? 그럼 오빠는 뭐 받고 싶은데? 받은 거 있으면 말해봐. 원하는 걸 해줄 생각으로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 예물시계는 롤렉스 정도는 해야지. 원하는 모델 받은 거 있어. 거기 봐봐. 하면서 시계를 보여주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싼 게 700~800이고 1000만 원이 넘는 모델인 겁니다. 더 모황당해서 제가 되물었어요. 오빠,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이거 못해도 1000만 원은 하는 거야. 나 어머니랑 예물 견적 본 거 700 나왔어. 근데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겠다는 말이 나와. 예단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에 어머니가 가방 해달라 하셔서 그거까지 사드리기로 했잖아. 나한테는 반지가 뭐 그리 비싸냐 그러지 않았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결혼 준비하면서 그때 제일 크게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짠돌이인 면도 있고 저한테 인색하게 구는 거 몰랐던 건 아니지만 거지그성까지 있어서 얼토당토 없이 저런 걸 바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뭐 눈에 뵈는 게 없다니? 다들 그렇게 한다들라 얘기한 것 뻔이야.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겠다는 건 네가 먼저 말한 거잖아.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솔직히 집 장인어른이 살게 해주시겠다는 건 원래 있던 집이잖아. 따지고 보면 너는 집을 해왔다고 할 수는 없지. 이 결혼을 위해 돈 쓰는 건 아니니까. 전세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아도 어차피 네 아파트 잔금 치를 때 쓰는 거잖아. 물론 그때는 내가 보탠 돈도 있으니까 공동명의로 하겠지만 어쨌든 내 생각은 그래. 도대체 무슨 계산 방식이 그런지 모르겠다. 원래 아빠 집이라서 내가 해온 걸 할 수 없다. 그럼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말해서 다 없던 일을 하지 뭐. 오빠 돈으로 어디 한번 구해봐.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자.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는 혼수 예단하라며. 남자가 하는 만큼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뭐. 제가 화가 나서 집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나오자 그때는 남자친구가 뜨끔했는지 이러더라고요. 너가 뭐 그딴 비싼 시계 꼭 해야겠다는 걸 아냐. 네가 해주겠다서 기왕 하는 거 좋은 거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말한 거고. 안 하면 그만이지 뭘 어떤 일로 하자 그래. 알았어. 그냥 너 받고 싶은 거 하고 나는 적당한 걸로 하자. 주가 다이아 반지 못 받아서 환장한 줄 알아. 그깟 거 나도 구걸해가만 받을 생각 없어. 어떻게든 돈 아끼면서 나 해주려는 거 보니까 너무 정 떨어진다. 그때 심정은 정말 결혼을 그 자리에서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일로 많이 싸운다고도 많이 들었어도 이렇게 대접도 못 받아가면서 무슨 호구 잡힌 것처럼 결혼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한 나머지 다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제 표정이 심각해지자 금방 그 인간이 꼬리를 내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말한 시계 말고 다른 브랜드 적당한 시계를 보기로 했습니다. 끝내려면 사실 그 싸움으로 파혼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제가 남자친구 본성이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싸우는 것도 언성 높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라 어지간하면 상대방에 맞춰주는 편입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 의견에 고집 부리고 맞서기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물러나 버리는 편이 많은데
아마 연애 때도 그런 식으로 남자에게 많이 맞춰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몰랐던 찌질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연애한 기간 동안 싸운 것보다 결혼 준비하면서 싸운 게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생각했고 누구나 그 정도는 겪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예물 예단 때문에 마음 상한 거는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안 하는 줄 알았다가 제가 준비하는 거 보시고 엄마는 기왕 하려면 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신경 써주셨습니다. 근데 엄마가 무슨 눈치를 채신 건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주, 혹시 이 서방이랑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즘 결혼 준비한다는 애가 왜 그리 얼굴이 어둡니?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줘야 엄마가 조언을 해주지. 그냥 여러 가지로 자꾸 싸우게 되네. 원래 결혼 준비하면 많이들 싸운다며? 이래저래 엄마 아빠 성에 안 찰 텐데 내가 결혼 고집 부려서 속상하시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결혼 준비가 쉬운 게 없어. 근데 그거 아니. 결혼 준비 아무리 힘들다 해도 결혼해서 사는 것보단 안 힘들다. 아직 결혼 전이지만 서로 몰랐던 면 알게 되면 많이들 깨지기도 해. 근데 결혼하고 돌이키기 힘든 것보다는 더 나은 거지. 엄마는 너를 믿기 때문에 결혼하라고 한 거지만 혹시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들은 무슨 제3의 눈이 따로 있기라도 한 건지 제 표정만 보고도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사실 친정엄마는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하세요. 아빠 사업을 돕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계통에 몸담고 계십니다. 업종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요. 직원이 30명 넘게 있는 패션 계통에 종사하세요. 자세히는 몰라도 아빠 매출보다 더 많다고 두 분이 서로 재미삼아 매출 경쟁하는 것도 본 적 있습니다. 두 분이 사업하시느라 늘 바쁘셨는데 그 덕에 저와 제 동생이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 받으며 공부했고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평생 돈 걱정하고 산 적 없었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저희 앞에서는 늘 검소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건 제 남자친구 앞에서도 제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결혼하니까 집 사달라 차 사달라 조르면 저 하자는 대로 해주실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저는 그러기 싫다고도 얘기한 적 있었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다는 거 알면서도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자꾸 싸울 일이 생기니까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결혼할 인연은 정말 따로 있는 건가 보다 싶어요. 왜냐면 이게 맞는 길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를 다시 보게 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3달 정도 남겨놓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신혼여행도 계약을 마친 상태였고 웨딩 촬영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신혼집 입주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은주야, 아빠가 생전 이런 부탁 안 하는 거 알지?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아빠가 자금 때문에 좀 힘들지 뭐냐. 너희 입주 일자까지 맞춰줄 테니 세입자 줄 돈을 아빠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물론 크고 작은 사업이기야 늘 있는 거지만 저한테까지 돈 얘기를 하실 정도면 많이 힘드시다는 거였습니다. 아빠, 얼마 정도면 되는데요? 지금 많이 급하신 거예요. 엄마한테는 말씀하신 거예요. 한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 엄마한테 말하면 사업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 그럴 것 같아서 말이다. 하하하, 너한테 빌려 해결을 보고 안 되면 얘기해야지. 그거 드리면 급한 불은 끄는 거예요? 아빠 이러신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나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뭐 아빠가 망가지게 하겠니? 맘하면 네 엄마 말대로 집에서 살림해야지 뭐. 너 시집가서 아기 낳으면 아빠가 봐주마. 아빠도 참. 지금 상황에 농담이 나오세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어차피 보증금으로 주려고 한 거니까 이서방 돈도 제가 빌려볼게요. 그럴 것까지는 없어. 아무리 힘들다고 상위한테 돈을 빌려서야 쓰겠니?
자금 굴릴 돈 1억이 힘들다는 건 사업이 많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아빠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지라 심적 부담이 많이 크신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급한 대로 제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따로 적금을 붓던 게 있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시집 갈 때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모으는 돈이었어요. 4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 깨서 망설임 없이 보태 쓰시라 하고 드렸습니다. 자식한테 저런 말 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돈을 드렸고 그 이후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아빠 상황을 얘기하고 제 돈을 미리 줬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자금으로 빌려드린 거니 그 사람도 알아야 하는 거니까요. 아빠 사업이 많이 힘드신가 봐. 원래 우리 아빠 절대 자식한테 그런 아쉬운 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일단 빌려드리긴 했어. 혹시 아빠 사업이 더 어려워지면 발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럼 오빠 돈도 일단 세입자 내보내는 데 쓰자. 저는 아빠 사업이 많이 힘든 상황이며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이해해달라 말한 거였는데 이 인간이 제 말을 듣더니 보이는 반응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양반이 돈 1억이 없어서 너한테 빌려가셨다는 거야. 설마 장인어른 부도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거지? 하하, 사업하는 사람 앞날 모르는 거네. 그럼 내 돈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주라 이거야? 아, 짜증나네. 그러고 싫은데 왜 너희 아버지는 자식한테 돈을 가져가냐? 이러는 겁니다. 원래 오빠 돈으로 하기로 한 거였잖아. 나중에 내가 보태기로 한 거고. 누군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겠어. 그래서 오빠는 싫다 이거야. 나는 싫다. 솔직히 세입자 보증금 우리 돈으로 내줘야 하는 것도 싫었어. 나중에 주신다고 해도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네 상황도 그래. 갑자기 장인어른 사업이 어렵다니. 지금은 너한테 1억 빌려달라셨지? 그게 2억 되고 4억 될 줄 어찌 아냐. 어우, 야, 난 싫어. 이런 상황이면 나 결혼도 안 하고 싶다. 심지어 그 사람 입에서 결혼을 안 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고 싶다니. 오빠 설마 우리 집 배경 보고 나랑 결혼하는 거야? 아빠 사업 어렵다고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건 뭔데? 우리 집 돈 없고 볼 거 없으면 결혼 안 하겠다 뭐 이거야?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결혼하면서 배경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도 나 인물 보고 학벌 보고 다 본 거잖아. 이러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야말로 배경 봤으면 오빠랑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아빠 사업 어려우니까 오빠한테 똥물 튈까 무섭다 이거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 나는 너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 생각했는데 시작도 전에 이러면 곤란해. 경제적인 거 담보 안 되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 아냐. 은주야, 아무래도 나는 그건 싫다. 우리 그냥 파혼해. 그래도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네. 하마터면 나 코 깰 뻔했잖아. 이런 말을 듣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뭐, 파혼. 그걸 지금 오빠 입으로 먼저 말을 해? 내가 말해도 모자랄 판에 뭐, 천만다행이라고. 좋아, 파혼해. 대신 위약금이고 뭐고 오빠가 다 물어내. 나도 오빠 그 속내를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네. 우리 아빠 사업 탐낼 때부터 오빠는 그런 속내가 있었던 거네. 어느 남자라도 다 그럴걸? 나는 결혼해서 처가에 돈 갖다 바칠 생각은 없어. 내가 손해보는 거 뻔히 보이는데 결혼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자기가 손해보는 결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 정말 정남이가 확 떨어졌습니다. 아빠 사업이 힘들다고 하니까 코 깰 뻔했다는 말까지 하며 파혼하자는 사람이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뇨. 저런 사람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한 제가 등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파혼하자 하니 이 남자 신기하리마치 냉정한 모습으로 파혼하자고 하며 돌아서더군요. 순간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실감했습니다.
그 인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아빠가 사업이 어렵다는 말 듣고는 자기 돈 들어갈까봐 파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마 저 같은 이유로 파혼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날 그렇게 황당하게 헤어지고 나서 당장은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파혼 결정하면서 제일 마음이 걸렸던 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였고 특히 아빠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가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예비시댁에 안 가는지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난감했습니다. 거짓말은 차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눈치를 채시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헤어졌다고요? 그런데 엄마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결혼 준비하며 힘들어하는 거 보고 걱정하시던 분이어서 제 결혼 엎어진 거 굉장히 속상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엄마는 그냥 쿨하게 네가 괜찮으면 됐다. 힘든 결정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엄마는 너를 믿어. 엄마 아빠 개의치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시고는 말더라고요. 이유 같은 것도 자세히 안 물어보시고 그 인간에게 화도 안 내셨습니다. 조금 있다 소식을 들었는지 동생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언니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언니 파혼했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나랑 엄마는 언니 신랑감 별로였어.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거 알지? 내가 볼 때는 언니 신랑감이 왠지 좋은 남편 될 것 같단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이러려고 그랬나 봐. 언니가 잘해준다니까 그냥 반대하지 않은 거야. 어쨌든 언니 결혼 안 하기로 한 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 좀 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제가 그 인간에게서 좋게 봤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내가 그 인간에게 보지 못한 걸 어떻게 봤는지 새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에게는 파혼 얘기를 담담하게 꺼냈고 가족들은 정리 잘하라며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헤어진 그 인간이 연락을 했는데 만나서 얘기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서로 쓴 돈과 결혼 준비하면서 들인 돈 계산을 하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 하려는지 마지막 지랄하는 거 한번 보기나 하자 싶었습니다.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었어요. 그 인간을 사귀었던 저 자신에 대한 종결의 의미였죠. 그런데 그 인간 한다는 말이 시간을 갖고 생각해봤는데 우리 파혼하기로 한 건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아. 뭐 일단 장인어른 사업 힘들다고 하지만 당장 망한다는 건 아니잖아. 네 말대로 장인어른 힘드시다니까 내 돈으로 보증금 주지 뭐. 글쎄? 난 우리 부모님께 이미 결혼 안 하겠다 말씀드려서 말이야. 그만하려고 온 거만 늦었어. 나는 이미 마음 굳혔으니까. 오빠 너는 다른 여자랑 결혼하도록 해. 잘 생각해봐. 네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 없잖아. 뭐 장인어른 힘들다면 내 돈으로 좀 도와주려. 아니? 오빠 푼돈으로 도와줄 거 없어. 우리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내 돈 돌려주셨고 아빠 자금도 융통해드렸거든. 우리 엄마가 아빠보다 돈 더 잘 버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그 인간에게 엄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놀란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장모님이 그냥 옷가게 하시는 거 아니었어? 지난번에 옷 파는 일 한다고 하셨잖아. 엄밀히 말하면 옷 파는 거지. 그쪽 개통 사업이니까. 직원 수도 훨씬 많고 매출도 아빠보다 더 많아. 막말로 우리 아빠 망해도 우리 엄마가 살려줄걸? 나는 그냥 옷 장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자세히 말 안 했어? 나는 장모님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 줄 몰랐잖아. 알건 모르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데 그래? 우리 파혼하는 사실은 안 바뀌어. 은지야, 내가 파혼 성급하다고 얘기했잖아.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와서 얘기한 건데 넌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부모님한테 결혼 때려치우게 또 말하냐. 너 나하고 정말 끝낼 생각이야?
솔직히 본인 입으로 먼저 파혼하자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무슨 생각으로 다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가 큰 사업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 파혼을 물으라는 듯 했고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적당한 계산도 들어가야 하는 거야. 지난번 내가 파혼하자고 한 건 순간적으로 돈 얘기를 한 거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라고. 우리 2년을 넘게 만났는데 그저 이것 때문에 헤어진다고? 절대 안 돼. 일단 지난번 일은 내가 사과할 테니까 파혼은 없던 걸로 해. 내가 직접 너희 부모님 만나서 사과드릴게. 듣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황당해서 넋이 나가더라고요. 이미 끝난 얘기를 뭐하러 해? 우리 부모님은 다 파혼 잘 결정했다고 하셔. 근데 오빠 참 속물이다? 아니, 우리 아빠 망할까봐 파혼하자던 인간이 엄마가 더 큰 사업한다니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어. 너 같은 인간을 내가 왜 그동안 몰랐지. 나야말로 오빠한테 코 깨기 전에 이런 모습 알아서 다행이네. 더 할 얘기 없으면 그만 갈게. 알아서 잘 정리해. 각자 들인 돈 인생 공부했다 치고 위약금은 반반하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인간은 당황했는지 저한테 다다다 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매정하다. 그게 그렇게 단박에 정리되냐? 한 번쯤은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 앞으로 너희 부모님께도 잘할 테니까 파혼은 없던 걸로 해. 이러면서 제 풀에 억울한지 악어의 눈물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었고 나도 어지간히 사람 보는 눈은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제 옷자락까지 붙잡으며 미안하다 하길래 딱 한마디 하고 일어났습니다.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하다하다 소물에 이런 미친놈인 줄 몰랐네.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 줄도 몰랐어?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우리 집 근처에 얼씬 걸었다간 아빠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조심해. 카페 안에서 우리 둘이 하는 진상짓을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 남자친구 놈은 제가 나가는 거 그냥 입 벌리고 쳐다보더라고요. 그 면상에다가 썩스 한번 지어주고 나왔네요. 헤어지고 나서 미련은 신기하리만큼 별로 없었는데 그냥 씁쓸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인간이 찾아와서 추억 모습을 더 보았던 게 참 그랬어야 했는지 싶어요. 아빠 사업 힘들다 할 때 파혼하자는 말을 그리 쉽게 하고 엄마가 큰 사업하는 거 알고는 눈물까지 흘리며 붙잡는 그 모습이 정말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2년 연애의 기억 더럽히지 않고 끝냈으면 했는데 허탈하기도 하고 기분 참 더럽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결혼에 미쳐있고 이 남자가 목맨다 해도 우리 부모님을 욕보이는 짓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 인간 수신 차단을 해도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집 앞에서 저를 만날 때까지 종종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집 앞에서 그 인간이 저 기다리다가 아빠와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고는 저 학원에 출근할 땐 동생이 같이 가지고 늦은 시간 퇴근할 때는 아빠가 데리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보고는 아빠가 완전히 열이 받으셨습니다. 아빠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들고 있던 물이 반쯤 남은 생수병으로 그 인간 머리를 후려치셨습니다. 너 이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파혼했으면 받아들이고 네가 있게 찾아가라 이놈아. 내 놈 입으로 먼저 파혼하자고 했었다며? 우리 집안 놓치는 거 아까워서 이러는 건 잘 알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야.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운주 뒷배경 보고 결혼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이렇게는 못 끝냅니다. 내가 자네 경찰서 데리고 가서 확실하게 끝내줘. 오늘 이후로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때는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줄 알아. 겨우 그 인간 돌려보내놓고 아빠는 그 사람 부모님께 전화까지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경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한참을 싸우시더니
이제는 그놈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부모님 도움으로 그 인간과 완전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 되었네요. 신기할 일 많지 많이 힘든 건 없었어요. 그냥 뒷수습이 짜증이 났을 뿐입니다. 그냥 한 톨 남은 미련까지 다 깨끗하게 털어내도록 해줬으니 고맙다 여기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한두 살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렇게 한번 대인 경험 때문에 마음의 문 열기가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뭐 혼자 살 사람은 아니니 조건 맞는 여자를 잘 물색하고 다니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본인이랑 똑같이 속물 같은 인간 만날 수도 있겠죠? 저는 아직 싱글의 삶을 좀 즐기려고요.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주말에 친구와 놀러 다니고 영화 보는 시간이 훨씬 더 좋네요. 그런 인간하고 결혼할 뻔했던 거 면했으니 앞으로 더 잘 살아야죠.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혼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